저는 이철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필리핀의 산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주민이어서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개발을 하고 우리 조규영 팀장은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현장에 들어서 5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젊은 생생한 얘기를 좀 듣는 시간을 많이 하도록 하고요.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영상을 한 3분짜리 먼저 보고 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음향이 안 나와요. 네,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역시 우리는 음악에 익숙해가지고 이게 백그라운드. 예, 네. 저는 그 마닐라에서 도심 외곽입니다. 동북쪽.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로 얘기했을 때 한 남양주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한 5만 명 단위의 커뮤니티, 두 개의 단위로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저희의 모토는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출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서 한 6년 정도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 하는 것들이 영상이 잘 못 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두 개의 사이트에서 16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들어가고 있고요. 대부분 이 부분들이 외부 원조 프로그램보다는 스스로 인컴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좀 지속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DG 2015년에 유엔에서 결정을 했지만 저희는 2007년부터 봤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기 국제개발단체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유엔이 MDG 새천년 개발계획에서 세계 빈곤인구 50%를 줄이자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결론을 2015년 9월달에 봤더니 40%를 줄였다는 거죠. 40%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80점이니까요. 빈곤 문제. 근데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중국과 인도가 그 안에 95%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모두의 자금, 유엔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 거기서 전문가가 투입돼서 이게 바꾼 것들이 아니라 월드 팩토리가 돼서 중국이 그런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것들이 이제 심각한 좀 아픔이 있죠. 성적표는 그렇게 내놓고서 실제적으로 제가 마닐라에도 국제기구에 유엔 산하 단체의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기관장이 집을 한번 가봤는데 그 집이 한국에서 텔레비에 나오는 성공시대에 나오는 그 정도의 기업가의 집에 같은 레벨의 관사를 쓰십니다. 이게 ODA 자본으로 다 진행되는 것들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돈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남는 것들이 얼마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각한 이제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 내용은 많이 소개됐을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착한 사람들이 옷을 도네이션 했더니 로컬 시장에
옷가게가 망하고 산업이 망가져요. 이게 2013년에 CNN 기자가 직접 현장을 가서 이제 그 기사를 쓴 건데, 섬유산업은 저희들이 그거를 하지만 이 공주에는 자동화가 안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 안에 한국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착한 사람들의 착한 것이 현장을 망가뜨리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까지도 내 기사의 90%가 무너졌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뭐 이 플랫폼 분은 너무 잘 아시죠? 요새 뭐 한국에서 많이 소개된 냉정한 이타주의자인가요?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 있다 보면 사회적 기업 관련한 정말 혁신적이라고 얘기하는 아이템을 가지고서 현장으로 들어오시는 젊은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한국에서 정말 큰 상을 받고 투자를 많이 받고 그 제품이 들어왔는데 그 제품을 가지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좀 얘기를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은 정말 다 하시는, 이 자리에 와서는 다 하실 거예요. 그런 데에서 제품을 갖고 왔는데 현장에 30분도 되기 전에 대화를 보고서 이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혁신을 얘기할 때, 빚을 얘기를 할 때, 태양광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스팅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사는 거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것들이 우리가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그건 아주 일부분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전기를 쓸 수 있는 그런 포스팅을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은 현장에서 전혀 먹히지 않죠. 그런데 그러한 제품들이, 그러한 상품들이 한국에서는 큰 상을 받고요. 거기에 투자가 들어가고요. 이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제가 현장에서 몇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업화는 안 됩니다. 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정작 우리가 착한 마음만 가지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게 현장에 쓰일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좀 모니터링을 사실 개발 단계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다 만든 걸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고서 현장을 어쩔 수 없이 성공해야 되니까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현장을 이용합니다. 그런 일들이 아프게도 많이 있습니다. 국제개발과 사회적 기업이 주제를 가지고 사회적 경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일을 하면서 오늘 제가 저는 짧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만 얘기를 할 거예요. 저희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 주민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 주민들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 저희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모든 니즈는 from the community. 지역에서 모든 걸 찾아냅니다. 그리고 with the community. 일을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for the community.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지역에 변화하는 것이죠. 저는 캠프라는 단체를 제가 사실은 한국에 제가 설립자고 한국 이사장인데 현장에 들어가서 살아요. 저희 단체는 한국이 힘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니즈가 생기는 것들은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현장에서 즉시 결정을 해서 사업에 반영을 하는 게 좀 한국 다른 단체하고는 좀 다른 구조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그 지역을 위한 일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것들이 이게 캠프를 위한 거 아니냐, 저를 위한 건 아니냐. 많은 단체, 어떤 단체는 우리 동네는 가난하고 정말 구체적인 저희 동네에 대해서 우리 조병 팀장이 얘기를 하는데요. 가난하고 힘들고 있지만 정부가 5만 명을 밀어넣으면서 거기다가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어놨어요. 전기도 넣어놨고요, 수도도 넣어놨고요. 단지 이 사람들이 소득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는 단체가 여기 와서 우물을 파겠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 산동네거든요. 우물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물을 파야 돼요. 왜?
우리는 여기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왜 여기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우리 대표님하고 거기하고 좀 친해. 친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국제개발에 어떻게 보면 민낯이에요. 저희도 자기로서는 없습니다. 지역이 그걸 니즈가 그게 없으면 떠나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곳으로 가야죠.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가야만 되는 곳, 내가 잘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 택하기보다는 다른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선택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결과들을 제대로 활용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들이 크게 일자리, 그 다음에 보건의료, 교육, 저희는 양계까지, 농업까지 4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요. 어떤 단체, 니는 무슨 단체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느냐? 백화점식으로. 한 마을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마을은 모든 것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 다음 발표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 니즈가 나올 때 철저하게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15개월간 저희들이 지역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이 가서 빈곤, 대한 에너지,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지역을 조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 6,000가정 정도였는데 634가정을 1대1 면접 조사를 해가지고 서베이를 하고요. 이 현지 조사단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공동 워크숍을 통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일자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자리 아이템을 누가 결정할 거예요? 주민들이 결정을 하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제일 필요를 잘 아니까.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 지역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설명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 교복이 없어서 교복하기 때문에 해마다 굉장히 힘든데 공제공장을 만듭시다. 저희 인생을 바꿨거든요. 이 공제공장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여기 와 계신데 우리 필리핀 분들이 여기 3분이 와 계셔요. 다음 주부터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같이 오셨는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선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서비스는 우리가 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살린다고 하면서 기존에 하던 사람들을 또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러한 대원칙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결정을 해서 그걸 결정을 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어머니들이 하게끔. 지금 저희들이 모든 조직은 어머니들이 다 합니다. 저희들이 고용하자. 그분들이 때로는 안 될 때는 고통 분담을 하고요. 그러한 형태로 해서 철저하게 지역의 니즈를 끌어내고 하루는 어머니 가운데 한 명이 임신 3개월 됐는데 어머님이 출근을 못했어요. 집에 찾아보니까 아프신 거예요. 내일 갈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못 오셨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겠구나. 그것들을 또 시작을 해가지고 보건의료 사업이 늘어나고 아이들을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치원에서부터 서비스 시작하는 것들. 그런 형태로 니즈에서 계속해서 늘어나서 저희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주민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디자인 단계부터 저희는 다행인 것은 필리핀 국립대학의 지역사회개발학과가 굉장히 주민조직, 주민운동, 커뮤니티 오르가나이즈,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이것은 세계적입니다. 여기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 교수님이 처음에 우리의 사업 파트너였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사를 현지법인이 이사로 들어왔고 지금 이사장님이세요. 어떤 지역의 니즈가 있을 때 1차적으로 제가 그 교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교수님 이걸 어떻게 하겠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교수님들이 이분은 UP에서 한 40년을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진행됐던 국제개발 사업이라든지 너무 다 배우고 계셔요. 그것은 과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건 어떤 일 때문에 실패했던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리스크가 발생되면 당신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는 사업은 진행되는 것들이고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주민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하고 저희는 철저하게 그런 대화를 통해서 사업 개발부터 같이 저희들이 끌어내고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니즈를
완성을 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들을 주민들이 하게 하고 있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굉장히 규모도 크고 지역도 5만 명 단위의 2개의 10만 명 정도를 서비스하는 이것들이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기본으로 하면 3시간 하거든요. 너무 짧아가지고요. 하여튼 우리 조보영 팀장이 대학교 3학년 마치고 현장에 들어가서 5년을 살면서 주민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업인 2호 주민 조규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파업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요청을 하시게 되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파업을 자랑하다가 끝납니다. 근데 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60분이고 대표님이 또 얼마나 길게 하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제 저희가 이번에 책을 내가지고 북토크를 했었는데 그때 행사를 다 마치고 어머님이 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 캠프 잘한다. 그래서 캠프에서 말하는 3가지 알겠다. For the community, from the community, with the community. 근데 이거를 도대체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너네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우리도 반영을 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대표님께서 전체 저희의 원칙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떠한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에서 반영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을 먼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필리핀 밑에 접직해 있는 곳이 마닐라이고요. 북동쪽으로 한 40km 정도 이제 올라가면은 저희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지금 타워빌이라고 부르는 마을인데요. 총 10만여 명. 처음에는 5만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5만여 명의 주민들이 이주가 되면 다른 지역에다가 다시 마을을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5만여 명이 바란가이라는 우리나라로 지금 동 단위의 개념으로 묶이기 때문에 여기 2 지역이 만들어져 있고 저희는 그 2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마닐라 빈민 지역에서 이주를 하세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도시에 빈민가들이 있으면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집을 부수고 강제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필리핀에는 태풍도 많고 그다음에 홍수도 있고 지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주가 된 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북동쪽에 위치한 타워빌이라는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먼저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타워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원해서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캠프가 마닐라 빈민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주민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현지 단체를 통해서 이 주민들이 마닐라의 그 외곽에 이주가 되었다. 근데 주민들이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와서도 사업을 해달라. 저희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마닐라 빈민지역 생각하면은 막 쓰레기덩이 있고 막 냄새도 나고 이러잖아요. 그냥 다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이 잘 되잖아요. 그렇게 힘든 모습들, 아니 진짜 더러운 모습들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 후원 잘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갔는데 집도 있고요, 깨끗하고요, 심지어 나무도 있어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여기서는 사업을 하기 좀 힘들겠다, 안 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조사를 한번 해봐라. 마닐라보다 훨씬 더 살기 힘들다. 오히려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시 마닐라로 이주한다. 궁금했어요. 왜일까?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맑은 공기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집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먹어야 하는 빵이 있어야 하고 깨끗한 물이 있어야 하고 아이들이 적어도 학교를 갈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워빌은 그런 재반 시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마닐라로 이주를 하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가정이 필리핀은 굉장히 가정 문화가 강해요. 그리고 같이 사는 것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빠들이 타워빌에서 아이들이 굶는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마닐라로 나오세요. 일을 찾아요. 근데 저희 지역은 40km밖에 안 되지만 왔다 갔다 하는데 6시간, 7시간이 걸리거든요. 아빠들이 마닐라에 나와서 일을 하고 새벽에 다시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가 하루에 300페소 정도의 일당을 받는데 한국 돈으로 치면 10,000원 정도거든요. 근데 거기서 마닐라로 나오는데 교통비가 100페소가 들어요.
하루 수입의 3분의 1을 교통비로 쓴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이 마닐라에서 머물게 되고 이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집에 오던 것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1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이 해체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지역에서 한번 사업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었고 지역 주민분들을 모아서 그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시작을 하게 된 것이 공제입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대표님 머리가 검은색이세요. 근데 봉제센터를 하시면서 저는 흰색 머리가 되셨어요. 그 힘든 이야기들은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제센터입니다. 제가 처음에 2013년도에 쿠에타 대학 협력 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처음 발표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인상 깊었던 거는 한국에서 제가 첫 해외에 나가는 일이었었는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너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하도 사업 제안서를 많이 읽어가지고 제 머릿속에 이미 타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닐라에 딱 도착을 했는데 한 두 달 정도를 현장 근처에 발도 못 붙이고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이렇게 속으로 부글부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대표님이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준 지침은 이거였습니다. 너는 한국 사람이잖아. 너희가 그렇게 아주 원기 충만하고 열정 가득해서 타업을 들어가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주민들이 느낀 당혹감은 너희가 얼마나 타워비를 잘 이해하고 있어? 얼마나 필리핀을 잘 이해하고 있어? 얼마나 지역 개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저희는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한 두 달여간은 그 필리핀 국립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님이랑 계속 워크숍을 하면서 깨지고 혼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처음에 이제 봉제센터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들어갔을 때 더 당혹스러웠어요. 주민분들이 마닐라에서 큰 상처를 가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국 사람을 보니까 더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눈도 못 마주치시고 자꾸 피하시려고 하고 저희가 옆에서 뭐 하려고 하면 자꾸 도망가시려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있는 거. 그리고 어머님들이 뭐가 필요하실까 옆에서 그냥 고민하는 거.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걸 하실 때 내가 조금 이거 물건을 도와드리면 좀 수월하게 옮기시겠구나. 그런 물건 같이 들어드리는 거. 이 정도로 한 6개월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근데 지금의 봉제센터를 보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타워비를 떠날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 부분인데요. 봉제센터가 발전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리더 어머님들을 모았습니다. 처음에 40여 분의 어머님들이랑 시작을 했었는데요. 리더 어머님들을 모으고 싶었어요. 지금은 모아졌지만 모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어머님들을 잘 모르잖아요.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타갈로그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제가 가가지고 있는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법은 필리핀 국립대학교 지역개발학과는 마지막 4학년 1년 동안을 반드시 현장에서 살면서 이제 실습을 해야 해요. 근데 이 학생들은 어머님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상처를 드리지 않는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저희의 통역관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지 스태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대학교내 사업으로 5명이 파견이 되었었는데 이 5명마다 현지 스태프들이 한 명씩 붙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니면서 이 봉제센터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고 워크숍을 할 때 현지 스태프들이 주도를 하면 저희가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 스태프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세 명이 한 바디가 되어서 계속 봉제센터를 모니터링을 하고 같이 큰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저희 마음속에는 이 어머니가 리더가 되어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저희가 그런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큰 회의를 할 때 이제 리더를 선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 저분이 하시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이 퍼실리테이팅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한 부분대로 함께 맞춰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리더 그룹이 처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양강화 프로그램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사실은 이때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봉제센터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재봉틀 돌리는 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봉제센터가 허구한 날 모여가지고 회의만 하고 워크숍만 하니까 봉제센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날 리가 없죠.
오전에는 제품 생산합니다. 근데 오후에는 모여서 영양 강화 프로그램 합니다. 그때 저희가 생각한 거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많이 창출해서 유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여기서 일하실 분들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이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은 투자가 많이 되어져야 하더라도 이 어머님들이 바로 서고 이 어머님들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공대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면 그거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나절씩 맨날 영양 강화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머님들이 조금씩 공대센터가 우리의 공대센터구나. 공대센터에서 우리가 진짜 말하지 않아도 좀 일찍 나와서 내가 이거 제품을 만들면 이 기업에 뭐가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오피스 오브 그룹이라는 리더 그룹이 있고요. 그 안에는 프레지던트, 바이스 프레지던트, 회계, 강사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커미티 제도가 있어요. 커미티는 총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멤버십 커미티, 커뮤니티 업데이트 커미티, 트레이닝 커미티, 프로덕션 커미티. 각 위원회에는 모든 멤버들을 반드시 하나의 커미티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주 회의에 참여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그 안에서 활동들을 수행하셔야 해요. 트레이닝 커미티 같은 경우에는 공대센터에서 보면 이런 기술이 조금 보완이 되면 조금 더 나아지겠다.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그 공대센터 멤버들한테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의견을 수렴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공대센터랑 협의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주최하기도 하고 워크숍을 열기도 합니다. 멤버십 커미티는 굉장히 중요한 커미티인데 멤버들끼리 많이 싸워요. 어머님들끼리 당연히 싸우시죠. 80여 분 계시는데 여자 8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이 싸우세요. 그러면 멤버십 커미티 위원회 회장님한테 가요. 그러면 회장님이 그 이야기를 더 들으시고 조정안을 내주세요. 어쩔 때는 새로운 멤버를 뽑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뷰도 어머님들이 직접 하시고 선발 과정에도 가시고 그 다음에 가정도 방문을 하면서 어떻게 어머님들이 살아가시는지를 먼저 보고 멤버들을 선발을 해요. 그럴 때도 멤버십 커미티가 움직입니다. 커뮤니티 어페어 커미티는 대외협력부예요. 말을 좋게 하자면 대외협력부는 마을에 큰 행사가 있다 혹은 저희 공대센터에서 큰 행사가 있다 이러면 그런 전체 행사를 어레인지 하시고 지역의 그 유명 인사를 초청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는 그런 부분이세요. 프로덕션 커미티는 생산인데요. 슈퍼바이저, 라인 리더, 그 안에 퀄리티 컨트롤러 이런 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셔서 전체 생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미티가 나눠져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되게 전문적으로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전체 의견을 통합해야 될 때는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GA, 제너럴 어셈블리 총회라는 것을 합니다. 사실은 이거 처음에 GA를 할 때는 되게 어려웠던 게 어머님들이 자신감이 없고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막 30분, 1시간이면 회의가 끝나고 그랬어요. 되게 많은 주제를 다루는데. 근데 지금은요, 좀 말리고 싶을 만큼 어쩔 때는 8시간씩 총회를 하세요. 생산을 하셔야 하는데. 어떤 것들을 하시냐면 첫 번째는 그 달에 공대센터의 수입과 매출을 다 공개하세요. 그럼 모든 멤버들이 얼마가 들어왔구나, 얼마가 나왔구나, 우리 이번에 적자구나, 이번에 흑자구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 의심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벌어가고 이렇게 공대센터가 굴러가고 다음 달에는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거는 각 커뮤니티에서 그 달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다음 달에 어떠한 활동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 멤버가 회의에 갔던 게 놀러 간 게 아니라 이런 것들 회의하러 갔었구나. 다음 달에 이런 행사 있구나. 이런 부분에는 내가 참여를 해야겠구나. 이런 이해도가 생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GA를 하고 나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요한 결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저희가 적자가 되게 많이 났을 때가 있어요. 기업이다 보니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저희도 적자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적자가 나고 나서 어머님들끼리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공대센터 준다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인컴이 100만 원이 생기면 50만 원은 공대센터용으로 저금을 하고 50만 원을 인건비를 다 분배를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적자면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다 나눠 가져야 될,
보는 제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거죠. 근데 어머니 만약에 임금 여기서 더 적게 받아보시면 애들이 밥을 굶을 텐데, 이 어머니 이번에 지금 아프셔가지고 병원 진료 받으셔야 되는데 인건비가 더 깎이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을 스태프 입장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를 하는데 격렬하게 싸웠어요. 이런 어머니도 계시고 저런 상황에 어머니도 계시고, 그리고 저도 손 들어서 저도 한 명의 그냥 참관인으로서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도 우리 인건비를 보존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결론은 그래도 봉제센터를 위해서 세이빙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들까지도 주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다다음 주에 봉제센터 회장님 선거가 있어요. 근데 선거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 1년에 한 번 선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치열해요. 처음에는 전체 봉제센터 멤버들 대상으로 종이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각 부분별로 자기가 생각하는 후보자를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적어서 10시거든요. 그러면 한 10명 정도 내외로 추려져요. 각 부분별로. 그 10명을 가지고 찾아가서 여쭤봅니다. 혹시 출마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출마하시겠다고 하면 그때 약간 선거 공약들을 만들기 시작하시고요. 이 선거 공약들이 만들어지면 봉제센터가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 1차 투표를 해요. 이 10분을 데리고 1차 투표를 해서 탑3를 뽑습니다. 탑3를 뽑고 이제 진짜 결선을 하는 거예요. 결선을 할 때는 나와서 내가 봉제센터 회장이 된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합니다. 그런 걸 해서 선출을 해서 봉제센터의 회장, 부회장 이렇게 뽑게 되는데요.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도 나를 보수와 진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집권하시던 분이 약간 보수 성향의 집권자셨어요. 되게 온화하시고 성품이 부드러우시고 어머님들 다 감싸 안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반대파 진보 진영에서 새로 출마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강력하셨냐면 약간 젊은 에너지로 젊은 봉제센터 멤버들을 다니면서 공약도 하시고 선거 유세도 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붙었어요. 결선에서 두 분이 붙었어요. 근데 3표 차이로 80명 투표했을 때 3표 차이로 보수 진영의 어머니가 선출이 되셨어요.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가 모든 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해서 되게 공정하게 하거든요. 했는데 나중에 이 진보 진영의 어머니가 화가 나신 거예요.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제센터로 뛰쳐나가셨어요. 나가시고 자기가 한번 폭동을 하면 이렇게 되겠다 하셔서 봉제센터 어머니들을 자꾸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해서 자꾸 그룹을 만들어서 한번 다시 엎어보겠다고. 근데 그 얘기를 저희 봉제센터 회장님한테 누가 했어요. 봉제센터 어머니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누구 잘 되려고 봉제센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걱정하지 않았던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거 다 같이 잘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좀 설득도 해주시고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장님이 이제 정말로 잘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봉제센터를 해야 하고 이 사회적 기업의 의미가 뭐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뭉쳤던 우리들이 다시 봉제센터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진보 진영의 어머니를 그냥 포기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잘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1년 후에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나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봉제센터에서 다시 일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저희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캠프는 그냥 옆에서 서포트하고 협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봉제센터 가서 말씀하세요. 이랬더니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회의를 하셨어요. 이 어머니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래서 집에 방문을 했죠. 그래서 여쭤봤어요. 정말로 일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아직 성품을 죽이지 못하고 계속 하시는 바람에 무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외부에서 지역에서 살고 계신데 하여튼 그렇게 저희가 선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케팅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초반에 집중한 거는 어머니들의 역량 강화, 리더십 강화였기 때문에 저희가 봉제센터의 수익을 1억, 2억 이렇게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무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 부분은 윈터 커뮤니티랑 같은 부분인데요. 처음에 제가 봉제센터를 갔을 때 전체 매출의 80%가 한국에 의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가 현지에 의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국에서 찾아주는 사람들이 끊
많은 교회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으니까 단체 티셔츠 한 벌씩 주문을 팍팍 해주면 그냥 매출이 올랐어요. 근데 그 기관들이 없으면 또 지속가능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랑 생각하는 게 이거를 뒤집자. 한국 마켓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뚫어야지. 하지만 우리 로컬 마켓 먼저 뚫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마케팅 팀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이 어머니 좋아요. 말이 안 되죠. 공고를 냈습니다. 우리 마케팅 팀 모집해요. 지원해주세요. 그랬더니 되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이력서를 내셨어요. 그래서 멤버십 커미티에서 그거를 쫙 보고 5명을 이제 꾸리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마케팅을 아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침 8시마다 항상 모여서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냥 마케팅이라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번 쇼핑몰에도 갔다 와보고요. 원난시장도 한번 갔다 와보고요. 다른 기업도 방문해보고요. 여기저기 그냥 발로 뛰어다니면서 마케팅의 정의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몸소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알았으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으로 했던 게 우리가 그럼 진짜 잘 팔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교복인 거예요. 필리핀은 유치원생부터 직장인까지 다 유니폼을 입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유니폼을 파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학생들이 만나는 없는데 그럼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가서 몰래 교복을 샀어요. 그리고 똑같이 카피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카피된 거에다가 저희의 스토리를 얹어서 그 교장 선생님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이거 조금 더 싼 가격에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지역에서 이걸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납품할 수 있어요. 이랬더니 학교에서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문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6월달이 필리핀은 학교가 개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2월부터 6월, 7월까지는 거의 교복 라인을 중심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하청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청 하면은 되게 거부감 들어요. 그렇잖아요. 하청이라 하면 원자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납품업체로 주고 저희는 레이버, 노동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거는 저희가 원단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고 거기다 프린팅을 다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다 준비가 되어서 오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다 앉은 자리에서 노동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양이 그냥 1000장, 2000장이 아니라 어쩔 때는 막 10만 장씩 올라가요. 10만 장씩 하다 보면 스킬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생산성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생산성이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청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맥도날드에서 저희한테 앞치마 주문을 줬어요. 근데 이게 맥도날드에서 중간 업체를 통해서 저희한테 주는 제 하청의 업무였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가만 단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좀 억울한 거예요. 저희가 그거 한 장당 한 300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중간 업체에서 자기들은 일도 안 하는데 한 300원 정도 끼는 것 같은 거죠. 열받잖아요. 그래서 그 앞치마를 가지고 맥도날드 본사를 찾아갔어요. 맥도날드 본사에서는 도대체 어디서 왔길래 이걸 가지고 왔느냐 했겠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우리가 이거 만들고 있다. 그런데 중간 업체 때문에 한 300원 띄어준다. 이거 직접 주면 우리 더 잘 만들어주겠다 한 거예요. 근데 맥도날드에서 그걸 받아줬어요. 그래서 원래 제하청을 받던 거를 하청으로 다이렉트로 받아서 저희가 이제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마켓에 이제 저희가 막 더 진출을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고부가치 상품으로 거의 지금 80% 이상은 다 로컬 마켓에서 저희가 마켓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부터 저희 가방, 그다음에 티셔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속사포로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프롬 더 커뮤니티였고 방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위더 커뮤니티였어요. 어떤 종대센터든 다른 어떤 사업이든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지역 주민들이 그 사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지역 주민들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지만 그분들이 알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필리핀에 대해서, 사업일에 대해서, 이 봉제에 대해서 저도 봉제 못하거든요. 봉제에 대해서 저보다도 이 어머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신다는 거를 저희는 계속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주민들이랑 같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로 주인공이 되어서 이 사업을 끌어나가야 하니까.
저는 아직 대학을 졸업 안 했지만 타업이를 너무 사랑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떠나지 않을까요? 제가 떠나더라도 이 군대센터가 10년이건 20년이건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자녀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 조직을 운영을 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이것들이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문제센터에 대해서만 거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거는 문제센터, 베이커리, 교육, 보건, 양계 모든 부분에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마 받으신 프린트물에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들이 저희 사업에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에요. 보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보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의사가 필요하고 되게 좋은 장비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지역에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되게 최고죠. 그런데 한국에서 의사분들이 얼마나 가서 계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부사단원으로 오셔서 전문 인력들이 있다면 얼마나 계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한국 의사가 왔을 때 현재 병원을 얼마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현지에서 필요한 보건 의료 서비스는 반드시 현지 의사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이 와가지고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진료하는 것 때문에 100m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돌아와서 늘 항상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두 지역에서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현지 의사분이 와서 상시적으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의사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도 필요하잖아요. 이분들 또한 주민들 중에 선발을 하여서 저희가 훈련을 시키고 헬스 워커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ETS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Emergency Transportation System, 응급수송 시스템인데요. 처음에 보신 타워의 사진을 보면 집들이 개미집처럼 팍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블럭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은 저희 어머니 사례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밤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걸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밤에는 전기세가 필요 없으니까 불도 못 켠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블럭들을 이렇게 구역을 나눴고요. 그 구역에서 지역 리더분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리더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역에서, 그 블럭에서 아프신 분들만 파악을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 ETS 센터가 24시간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훈련된 ETS 분들이 출동을 해서 그분들을 모셔올 수 있고 저희가 시청이랑 병원이랑 연락을 해서 앰뷸런스를 배달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직접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시청과 지방에서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그 문제는 훨씬 더 간단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멋지시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지역의 청년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분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공부만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들을, 이 환경들을, 이러한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고민을 했을 때 학교에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가 선발한 것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 저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 파업일에서 정말로 리더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10명만 추천해주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연락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랑 매주 토요일마다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리더십 프로그램은 테드톡 영상 아시죠? 어떤 아이들은 타업일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다 같이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문제들도 있구나,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회에서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모두 배우고요. 그 다음 주에는 그 현장에 직접 찾아가 봅니다. 지난번에는 마닐라에 있는 빈민 지역에 이 학생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런 데서 왔구나. 마닐라에 나보다 더 힘들게 치료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럼 우리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될까를 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주에는 같이 토론을 하고 그런 것들을 캠페인을 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1년 동안 돌렸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언젠가는 다시 이 지역에 돌아왔을 때 혹은 지역에 남아있으면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다 펀드라는 거에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분께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려주셨어요. 거대한 자금이 어느 한 지역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시드머니가 될 수 있고 이것들이 지속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 자금이 어떤 한 사람한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그칠 수도 있는 것이고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다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그것들이 공유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자본은 100배, 200배의 가치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인으로서 한 명의 실무자로서 그런 작업들을 가져오고 맨날 행정 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한다면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그리고 현재 스태프들이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그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지역에 널리 퍼졌을 때 그 지역 안에서 상생하고 그 마을 공동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짧은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캠프에서는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업일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막 뻗어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책도 많이 좀 준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조경 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그러니까 두 강의가 있었는데 사실 가장 중요했던 건 공동체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공동체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템이 필요한지 그리고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외부 자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국제개발 협력단체 스태프로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부를 한 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인가 혹은 아니면 정말 저 말씀하셨던 어떤 그 커뮤니티 센터는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는가 혹은 공제공장은 기획은 괜찮은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지정 토익을 저희가 다시 한번 문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긴 시간 강의해 주신 두 분들께 큰 박수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한 10분 정도 쉴 거고요. 그리고 그 포스트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이미 적어 놓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 적어 놓으시면은 저희가 조금 이따 그 궁금증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